이스타 야 미쳤냐? 이랬는데 진심이라고. 이거 승부욕 맞나요? 와. 진심이야. 여러분 주원이 형 3위 득점왕 누구로 예측했냐? 씹털링 19골, 씹털링 부활, 커리어 하이 0골이고요. 네. 존나 쩐다. (2025년 5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정오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2패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자,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각 유럽 대항전 진출팀도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놓고 희비가 엇갈린 팀들이 있었고, 특히나 마지막에 가장 좀 고배를 마신 건 아스톤빌라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종전의 아스톤빌라도 결과를 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단 좋지 않았다는 점, 퇴장이 나왔고 오심 관련 논란도 지금 있고요. 가장 최종전에 불행한 결과가 나왔던 팀이 결국 아스톤빌라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관련된 칼럼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판정 때문에 한화로 1,500억에서 2,000억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팀의 주축 자원들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이 판정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그렇다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는 안 바뀌죠. 예를 들어 미안하다, 오심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나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골 때리는 거죠. 1,500원 메꿔줄게. 할 수 있는 또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왜 VR을? 그러니까 이게 이 EPL이 VR을 왜 안 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오심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주심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휘슬을 불어버렸어요. 네, 경기 휘슬을 중단.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금의 현행 규정상 경기가 중단된 상황이니 그 이후에 골이 들어간 거는 없었던 플레이가 되어버려서 야, 우리가 그 중계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런 건데, 이제 아예 주심이 그냥 볼을 건드는 걸 보고 그냥 했고 그 이후에 뭐 골이 들어간 거 그거는 아예 멈춤인 그쵸. 거니까. 그렇지. 네. 골 들어가고 나서 이거 아니야, 골키퍼 건드렸어라고 하면 VR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웃긴 게 뭐냐면, 주심이 이렇게 휘슬을 불어버리면 VR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만약에 그렇게 치고 갔어. 근데 그게 골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이거 거의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는. 그죠. 골에 들어간 걸 보고 취소가 되든지 네. 인정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완전 주심 잘못이죠, 그거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보니까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주심을 네. 이런 경기에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그 몇몇 기사에서는 이번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주심 중에 PL 주심 경험이 두 번째로 적은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토마스 브레몰 90년생의 이제 아무래도 나이는 좀 어린 주심인데. 아주 젊은 주심이죠, 그러면.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정말 중요한 게 걸린 최종전 경기 때 최종전 전체 주심 중 두 번째로 경험이 적은 주심이 이 경기에 배정되는 게 맞냐? 아스톤빌라 측에서 그 심판 배정 때문에 항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현대에서 돌아가는 축구의 시스템상 유로파리그를 진출하는 거랑 챔피언스리그를 진출하는 거는 그 팀의 값어치가 다음 시즌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아스톤빌라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굉장히 많은 지출을 최근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PSR 규정이 좀 빡빡하게 걸리는 해라고 알고 있는데 챔스를 못 나간다? 그러면 이건 진짜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겨울에 이제 듀란을 팔면서까지 네. 그 어떻게 보면 적자를 메꾼 건데. 그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 수익은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도 몇 시즌 동안 PSR 규정 때문에 쓰는 돈에 제약이 생겨버린다. 게다가 챔스에 못 나가니까 몇몇 선수는 나갈 수도 있고. 이 하나의 경기가 진짜 빌라의 앞으로 몇 년을 결정할 수 그치. 있는 위기라서 지금 심각성이 사실 말이 아닌 수준이긴 해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도 그 경기를 보면서 그 장면은 휘슬이 아까 형 얘기대로 불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약간 낙장불입인 거 아니야? 룰상 그런 건 알긴 알겠는데, 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가? 이거 만약에 그 소속팀 팬들은 잠 못 자죠. 못 자죠. 자죠. 네. 그 어린 뭐 어쨌든 그 경험 없는 그 주심, 그 주심은 또 어떡합니까? 그치. 앞으로 그 사람이 그래 뭐 잘못했다 손 칩시다. 잘못한 건 맞지. 그래, 오케이. 근데 야, 너 그랬으니까 조심하지 마.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그 주심까지 생각할 여유가 뭐건 없는 아니니까. 거고. 개인적으로 VAR 규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경기 중단이 됐다 해도
뭔가 이게 사람이 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런-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VAR인데 음. 그거에 대한 그 보완책이 좀 너무 없는 느낌.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이 규정상. 상황에서 그럼 똑같은 상황을 주고 삐 다시. 전 너 여기 있었거든, 여기 있었잖아, 저기 있었잖아. 야 지금 휘슬 불기 그 직전으로 돌아간다. 준비 요이 딱 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걸 또 아니야 이 상황은. 이게 그 턴제 스포츠는 챌린지가 있잖아. 근데 이건 또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아니야. 모르겠다. 와 아스톤빌라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좀 크다. 한국만 놓고 봤을 때 사실 한국에 아스톤 빌라 팬이 대단히 많지는 않잖아요. 권상우 형님 정도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팬덤이 많은 그 흔히 얘기하는 빅6 팀 중에 이것 때문에 챔스를 못 갔어. 이거 어제 그 웹이랑 SNS 폭발입니다. 장난 아니었을 걸. 여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어쨌든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록들과 경기들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체크할 사항들을 볼게요. 우승 리버풀 어제 아놀드 많이 비추더라고요. 예. 네, 클롭 감독이 온 거는 굉장히 기뻤고 클롭이 이제 그 전에 아무래도 아놀드 좀 감싸주는 인터뷰를 해서 계속 나란히 화면을 좀 많이 잡아줬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잡아주나 싶은 개인적인 좀 심정. 많이 잡아주긴 하더라. 너무 많이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진짜 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스포티비 나온지 넷플릭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카메라가 잡힐 때 그 한 5초인가 10초 전까지 막 트로피 들고 이러면서 막 춤추던 선수가 갑자기 5초인가 10초 뒤에 갑자기 혼자 모노드라마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가 돌아가면 갑자기 표정 관리 딱 하더니 이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네. 내가 이걸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굉장히 좀 꼴보기가 싫었군요. 꼴보기 싫었죠. 네. 저는 진짜 넷플릭스 보는 줄 알았다니까. 예. 아놀드를 굉장히 좀 많이 잡아주는. 네. 그러나 어쨌든 슬롯 감독은 부임 시즌에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은 리버풀 우승이니까 땄고 2위 아스널 땄고요. 3위 맨시티 땄고 첼시가 어제 4위에 복귀를 하면서 따냈습니다. 챔스 복귀. 네. 드디어. 네. 그리고 뉴캐슬이 마지막에 에버튼에게 홈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맨유가 빌라를 잡아내면서 5위 안착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로 토트넘이 네.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6장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유로파는 FA컵 우승인 수정궁 그리고 참 이것도 잘한 건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눈앞에서 뭔가 놓친 듯한 느낌의 아스톤 빌라도 유로파에 나갑니다. 후반기에 빌라 진짜 잘했거든요. 네. 연승 거두고 장난 아니게 좋은 전적을 냈는데 마지막 결말이 보니까 참 힘이 빠지는 그런 좀 결말이 아닐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솔직히 말해서 맨유는 이거 이기나 지나 상관없는데 물론 팀의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맨유는 그렇죠. 한 경기라도 당연히 이기긴 해야 되지만 아니, 갑자기 마지막에 그동안 뭐 고춧가루 야 새끼야. 화풀이를 딴 데 가서 네. 아니 어제 그 경기를 쭉 다 보지 못했는데 맨유 팬들은 진작에 경기 좀 이렇게 하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컨퍼런스는 노팅엄이 땄는데 노팅엄은 위에 있다가 내려온 느낌이기 때문에 구단주가 또 화를 내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노팅엄의 지난 시즌의 어떤 결과와 이번 시즌의 결과를 봤을 때는 진짜 천지 차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데 첼시전데 크리스 우드가 좀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냥 다 수비를 하던데요. 수비수 같은 최종 수비수 같은 느낌. 다 걷어냈어. 어제는 맑은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네. 근데 이게 후반기 노팅엄이 어쨌든 페이스가 떨어진 거라 전반기만큼은 아니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강등 뭐 진작에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레스터와 입스위치, 소튼 이렇게 강등이 됐고요. 자 개인 기록으로 따지면 득점왕 살라. 어제도 한 골 넣었습니다. 예. 네. 동점골을 넣으면서 29골이 됐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이제 네 번째 수상을 하게 됐고 이게 티에리 앙리가 갖고 있던 한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츠를 가장 많이 딴 네 번의 수상 기록과 동률 타이를 이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왕도 모하메드 살라죠. 살라. 18개의 도움인데 물론 이제 20을 달성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최근 몇 경기를 보면 리버풀의 우승 확정 이후에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무래도. 있고 살라 본인도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특히 조금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쉬움을 보여준 것도 있어요. 뭐 동료들이 기회를 놓친 것도 물론 좀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도움왕을 차지하면서 개인 타이틀은 모두 살라가 책임졌다는 것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도움왕을 동시 수상한 게 살라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21 시즌 때도 두 개를 석권했는데 대단하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게 프리미어리그 최초로 이 득점, 도움왕을 모두 석권한 선수가
이 두 번이나 석권한 선수는 살라가 처음이라고 음. 합니다. 그 정도의 또 대단한 기록을 모하메드 살라가 세웠죠. 자, 그리고 한 시즌 최다 공포가 47개로 살라인데 이게 타이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앨런 시어러나 앤디 콜은 42경기 때 이거를 기록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만큼 살라의 이 스테이스 대단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8경기 47개니까 엄청난 거죠. 리그 38경기 네. 기준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골든글러브는 어제 노팅엄도 실점을 했고 아스널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클린시트가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아스널은 라야 그리고 노팅엄의 마체셀스 골든글러브를 탔는데 라야가 뭐 최초 2연속 골든글러브를 탔습니다. 올해 선수는 살라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선정이었고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그 우승도 했고 그 우승에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올 시즌은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를 탈만했고 이 전성기가 또 얼마나 이어질지를 봐야죠. 일단 계약은 연장했는데 살라가 과연 풀 시즌, 올 시즌만큼이나 지능적이고 영리한 모습을 언제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는 사실 좀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비리츠가 있다면 되지 않을까요? 되죠. 야. 되죠. 되죠. 아, 예. 비리츠가 오피셜 많은 걸 떴나요? 할수 있어요. 오피셜 아직 안 떴잖아요. 거피셜까지 거피셜 빌인 것 같아. 예. 프림퐁도 그렇고. 그렇죠. 프림퐁 제가 볼 때 비리츠도 비리츠인데 프림퐁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둘이 친했다며 비리츠가 운전 못할 때 프림퐁이 태워다 주고 그랬대. 근데 프림퐁이 갔으니까 꼬시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프림퐁이 속도나 기동력을 보여주면 살라가 좀 부담이 예. 덜어지니까 좀 더 본인의 어떤 한 방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씨, 이 2003년생 1억 5천만 유로짜리 공미를 리버풀에서 팍 그것도 독일의 차기 아니 지금 현 에이스인데 그렇죠. 얼마야? 한국 돈으로. 2천억이 넘어갑니다. 2천억 넘어가요. 야, 리버풀이 그 돈을 쓴다고? 리버풀이 사실 그 사이에 총알을 잘 그래. 이렇게 있다가 돈을 안 한 쓰긴 방에 했잖아. 그냥 그렇죠. 돈을 많이 쓴 거는 아니잖아요. 잘 리버풀이. 없었죠. 네, 새 감독 올 때를 위해서 아껴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시즌은 이제 슬롯의 의중도 있었고 좀 그냥 지켜보자. 이 기존 선수들의 슬롯을 어떻게 바꾸고 쓰는지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선수 파악이 끝났으니 그동안 장전해둔 거 한번 풀 배팅 해보자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 좀 뛰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맨유 팬들이 그 테나를 원망할 만하다고 봅니다. 안토니 이정도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안토니랑 비리치를 생각을 해봐. 물론 안토니가 베티스 가서 잘하고 있는 건 있지만 지금 이 나이에도 월클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는 비리치를 데려오기 직전인데 이런 거는 진짜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리버풀이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보내면 안 되는지를 맨유가 보여준 거죠. 네. 어쨌든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영 플레이어는 흐라반베르흐. 이것도 저는 이견이 없었다고. 저는 이거 약간 발전상 이런 거 줄만하지 않나요? 기량 발전상. 완전히 이거 그냥 그 평가를 역전시킨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사실 올 시즌 리버풀이 잘한 거는 살라보다 흐라벤베르가 인정. 중요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흐라벤 안 터졌으면 우승 못했습니다. 네, 살라는 잘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살라만 잘하고 리버풀이 지금만큼 못했을 수 있거든요. 흐라벤베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리그 최우수급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뜻밖의 활약을 했고 다른 팀의 선수죠? 기둥이었죠. 흐라벤을 네, 형이 되게 주의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슬렁어슬렁 뛰는 느낌이 있는 마이너 포그바 느낌이었어. 근데 완전 그냥 황골탈퇴. 완전 다른 선수야. 와. 진짜 스타일을 아예 바꿨어요. 네. 앞에 있었을 때는 와 되게 소위 말해서 그 감으로 센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볼을 차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저거 좀 잘못되면 그냥 그지? 헐렁이 되는 건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못했죠. 공은 잘 차지만. 근데 백부 바로 앞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진짜 간결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좀 이 헐렁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네, 딱 갖춰진 그래. 그런 미드필더잖아요, 사실. 뭐 참 축구 선수가 더 그런 것 같은데 누구 만나는지가 중요한 게 슬롯을 만나지 않고 딴 데 전전했으면 흐라벤베르의 이런 포텐셜이 안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바뀐 인생인 거 아니야, 축구 인생에서. 그렇죠. 네. 사단이 슬롯이나 뭐 헤이팅화처럼 네덜란드 사람들로 구성이 그렇지. 됐고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아주는 사람들과 만나서 확 시너지가 냈는 게 신의 한 수죠. 그래. 본인 입장에서. 네. 예, 이거는 저는 영플레이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올 시즌 에이스였다고 말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자 선정 올해의 선수는 역시 모하메드 살라고 마지막 경기들 챔스 티켓 경쟁하는 거 관련만 말씀을 드리면 플럼 맨시티는 맨시티가 또 균도하는 그 마지막 라운드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도 시저스킥을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을 했습니다. 이게 리그 이제 돌아오고 나서 리그 첫 골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최종전에 나왔고 사실 이 경기도 맨시티가 그래도 중요하긴 했어요. 맞아요. 지지 않아야 되는 게 필요했는데 균도안이 골을 넣으면서 여유가 한결 생겨났습니다. 자 그리고 노팅엄 첼시는 저희 이걸 픽해서 봤는데
진짜 개노잼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노팅엄한테 실망한 오히려. 와,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겨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골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약간 유목민처럼 네. 뉴캐슬 에버튼 볼까? 그러고 보다가 마지막에 맨유 빌라 볼까? 이러면서 전전하면서 댕겼습니다. 네. 어쨌든 리바이 코릴이 네. 좋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첼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보여준 게 중요한 경기들에서 많이 승리를 가져왔어요. 특히 제가 볼 때 가장 분수령이 된 경기는 리버풀전이었어요. 그치. 그 네. 경기를 이기면서 분위기도 전환하고 첼시가 너무 귀중한 승점을 따내면서 이후 4경기 3승 1패거든요. 뉴캐슬전 패배 외에는 리버풀, 맨유, 노팅엄에게 다 승리를 했는데 마지막 뒷심이 좋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 기사를 보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막 신나서 막 fuck off 하면서 그 되게 센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캐러거한테 인터뷰를 썼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캐러거면 그럴 수 있다고. 왜냐면 캐러거가 너무 많이 흔들었어. 마레스카랑 첼시에 대한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거든. 그거는 근데 저는 네. 할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그 얘기로 기억합니다. 캐러거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평을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긁더라고. 근데 너무 흔들었어요. 캐러거랑 게리 네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각 팀 팬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둘은 최강의 방송 듀오입니다. 그것도 맞죠. 어그로를 계속 끌고 음. 그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온다 그것도 잘 받아. 그래서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둘이 오래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럴만해요. 스카이 스포츠 뭐 그쵸. 효자겠죠. 그 채널 입장에서. 예전에 매치 오브 더 데이가 굉장히 좀 오피셜한 느낌이 났다면 이들은 좀 만남 듀오 느낌으로 얘는 느낌이 나지. 그치. 사실. 네. 옛날 우리가 히든풋볼을 그런 느낌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커리어도 좋고. 아유 뭐. 둘이 라이벌 구도도 있고. 근데 커리어가 또 좋은데 둘이 웃음 포인트가 있는 게 게리 네빌 발렌시아 말아먹은 거, 캐러거 뭐예요 앙리한테 털린 거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웃긴 요소들을 갖고 있는 방송인이라는 개념으로는 재밌긴 한데 그거에 당하는 팬들은 좀 짜증이 나죠. 그렇죠. 짜증나죠. 어쨌든 노팅엄 첼시가 이렇게 됐고 뉴캐슬 에버튼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버튼한테 먹힌 다음에 뉴캐슬이 이날 좀 졸전을 했다고 하고 정민이도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상하게 못한다. 그러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오베레탕을 사준 그 뉴캐슬이 네. 맨유한테 야 한번 갚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뭐 니키 버트에게까지 나왔어요. 그 옛날 니키 버트까지. 그래서 맨유의 2대0 승리가 뉴캐슬을 살렸죠. 네, 계속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대요 세인트제임스 파크가. 네. 근데 그 70분 때 맨유가 골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부터 경기가 어떻든냐 세인트제임스 파크의 팬들은 막 신이 나고 노래 부르고 했었다고 하는데 뭐 마지막 경기 결과가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올 시즌을 요약하면 뉴캐슬은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카라바오컵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또 그런 한 시즌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리그컵만 타고 그 다음에 챔스를 못 나가면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좋은 옷을 다 샀는데 차 없이 걸어가야 되는 느낌이에요. 차가 있어야 돼. 옷은 못 입어도 그런 정도 상황이 요즘 챔피언스리그 티켓의 어떤 의미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따서 뉴캐슬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 됐고 맨유 빌라는 이제 맨유가 승리를 하면서 아스톤 빌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의 퇴장도 있었지만 그 판정이 이래저래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에메리는 인터뷰 되게 젠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랄할 만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젠틀하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이 사람도 되게 평정심을 잘 지키네 싶었어요. 대단하죠. 이거. 네. 멘탈갑이라 호칭이 붙어도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그래서 그런 건지. 네, 뭐 유로파리그에서 잘하면 되지 뭐 이 생각을 하는지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난 두고두고 이 심판에 대해서 분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매너 있는 네. 진정한 맞아요.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명백한 실수고 TV로도 보면 명확할 거고 그다음에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대가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심판이랑 대화했고 그도 아마 실수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정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겠다 그러면서 아주 차분한 인터뷰를 뭐 근데 되게 이게 매너 있는 인터뷰긴 한데 어느 정도로 차분했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빌라 팬들이 뭐 화 안 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오, 되게 평정심을 잘. 근데 사실 이게 매너 있는 인터뷰긴 하죠. 그렇죠. 이상하게 느끼만 한 오히려 팬들이 네. 근데 실제 표정을 봤을 때는 에메리 감독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긴 했었어요. 그 경기 직후의 화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어제 형이랑 봤는데 진짜 망부적이었어. 이러고서 멈췄어 그게 사람이. 분노의 전 찬 거라고 그럴만해요. 생각하거든요. 표정 자체로만 봐도 진짜 잘 참은 거죠 인터뷰에서. 뭐 그래서 그 다음 시즌 빌라의 유로파는 또 유에파컵 하면 세비야와 이
에메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우승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때쯤에 다시 돌아보는 게 그겁니다. 그때는 이제 환자랑 같이 했을 때인데 순위 예언 이걸 보겠습니다. 주원이 형은 1위를 아스날로. 알겠냐? 새끼야? 봐봐, 그때도 조롱한 거 아니야. 아이씨, 야 이거 하는데 우리가 조롱하면서 한 적이 어디 있어, 새끼야? 이건 진심으로 했지 항상. 아, 많이 했어요. 아니야, 난 이거 나 나 진짜 진심으로 했어. 항상 언제나 잘 맞추고 싶어서. 나 이런 거에 승부욕 있는 거 알잖아, 맞추는 거에. 형이 이런 거에 승부욕이 있다고?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아니 나 진짜 이런 거 좀 맞추고 싶어. 형은 승부욕 있을 때는 골프 칠 때랑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닌데 한 서너 판 진 앱쇼 라인. 아,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했다가 몇 번 치면 짜 빡치잖아. 지고 난 다음에. 뭐 그런 거. 어. 룰은 잘 모르겠어요. 승부욕 있는 거 치고는 너무 못해가지고. 그건 그래. 예. 늘진 않습니다. 아, 근데 주원이 형은 아스날 1위 그 예상을 하면서 새로운 공격수가 영입되면 우승에 가까워질 거다. 근데 영입이 안 됐네요. 그러다 30털링이 영입했다. 10털링을 영입하면서. 이 영입이 안 됐으니까 안 된 거 아니야. 넘버 9을 영입해야지. 자, 그 다음에 저는 3위에 리버풀을 예상을 했는데 클럽의 아쉬움을 셀바기가 충분히 채워줄 것. 특히 키에사가 기대된다. 키에사 너무 몸이 불었어요. 뭔가 이게 예. 좀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후해졌어 뭔가 옛날 같은 날렵함에 후덕해졌어요. 후덕해졌어. 은퇴 준비하나? 나이도 어리는데. 네. 근데 본인도 좀 쑥스러워하더라고요 트로피 드는 거를. 그래도 뭐 어쨌든 우승 그래. 멤버니까 네.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으면 자신 있게. 자, 그다음에 주원이 형이 토트넘 4위를 예상하면서 솔랑케가 15골만 넣어준다면. 네. 네. 자, 그다음에 김환은 첼시를 4위로 예상을 했는데 A가 다치면 B로 맞고 B가 다치면 C로 맞고 C가 다치면 D로 막다 보면 4위 할 거다. 4위 맞췄어. 네. 오. 그다음에 주원이 5위 뉴캐슬을 맞췄습니다. 안정적인 베스트 11 이제 토날리가 복귀한다. 이런 얘기를 토날리 했고요. 복귀 컸죠. 네. 자, 그다음에 18위 저는 노팅엄을 예측을 했는데 누누의 첫 풀시즌 잘 가라 노팅엄. 이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내가 신짓을 많이 했네. 키에사 존나 기대 잘 가라 노팅엄 이런 거. 근데 예상이 올 시즌 너무 달랐어요. 저도 사실 노팅엄 예상을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네. 잘할 거라고는. 지난 왜냐면 몇 시즌 동안 뭐 2시즌, 3시즌 동안 강등권 싸움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반등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게다가 감독이 누누인데. 근데 이건 재밌네요. 맨유 종윤이 보강이 생각보다 잘 됐다. 6위 진입은 가능할 텐데 테나우는 없을 거다. 오, 하나는 맞췄어. 오, 맞다, 테나는 없을 맞다. 것. 네, 이건 맞다. 맞췄네. 저는 맨유의 방황이 끝날까? 테나우 보여줘야 한다. 바닥을 기었던 레시포드가 잘하면 8위보다 높을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그 저는 토트넘을 예상한 게 보강이 애매하다. 포스텍 시즌 끝나고 없을 것. 하지만 유로파 우승했고요. 나 강등권 팀은 어쨌든 순위는 다르지만 다 맞췄어. 다 맞췄네. 소튼, 레스터, 맞네. 입스위치. 네. 오. 자, 자, 가장 빠른 경질 예언을 했는데 주원이 형 션다이치. 포스텍 토트넘은 어느 정도 할 듯. 네. 저는 테나흐. 투엘로 바로 갈아탈 듯. 바로 갈아타지 못했지만 테나흐는 맞췄고 환희 형은 포스텍 구글로 얘기를 했고요. 득점왕 예언. 자, 홀란드를 다 1위로 예측을 했는데 저는 2년차 징크스 깨고 한 게임 한 골 가능할 듯 안 됐고요. 자, 2위. 저는 살라를 예측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리버풀에서 살라 마지막일 듯 재계약했습니다. 뭔가 네. 다 변화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테나흐, 포스테코글루, 살라까지 다 마지막일 거 예상하시고. 2위를 이삭을 환희 형이 맞췄어요. 이삭이니까 2위. 23골. 그다음에 이스타 야 미쳤냐? 이랬는데 진심이라고. 이거 승부욕 맞나요? 진심이야. 여러분 주원이 형 3위 득점왕 누구를 예측했냐? 10털링 19골 10털링 부활 커리어 하이 0골이고요. 네. 존나 쩐다. 환희 형 잭슨 하셨어요. 잭슨 20골. 3경기 2골. 산술적으로 30경기 20골 가능하다. 네. 자, 그다음에 손흥민 공포 예언. 실제는 7골 9개 도움이었는데 김한 15골 12개 어시스트. 저는 13골 10개 어시스트. 주원이 형 10골 10개 어시스트. 양민혁 토트넘 데뷔 예언. 실제는 데뷔를 못했죠. 김한 1월 중순, 저는 1월 말. 이주원 1월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투입.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투입. 바로 미친놈이네. 주차 적응도 안 하고. 자,
자, 그다음에 케인이랑 김민재 우승 가능할 것인가? 실제 우승을 했고 김한 가능하다. 현재 분데스리가 팀 다 애매하다. 박종현 가능하다. 콤파니가 잘하기보단 알론소 레버쿠젠이 미끄러질 듯. 이주원 가능하다. 분데스 좀 봤는데 할만함. 네. 진짜 시즌 예상이 어렵긴 했나 봐요. 스카이 스포츠 있잖아요. 어. 캐러건은 우승팀 예측 맨시티, 어. 게리 네빌은 우승팀 예측 아스날이었어요. 게리 네빌이 아스날 하는 거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그 새끼도 조롱이야. 게리 네빌은 이 새끼는 존나 피해식인데. 게리 네빌은 조롱 맞아. 컵을 몇 번 못 봤다니까 뭐만 아스날 얘기만 나오면 다 조롱이래. 조롱 맞잖아. 조롱하지 마. 조롱 아니야. 게리 네빌 너랑 똑같잖아. 풀백. 이스타 FC 망치고 그다음에 발렌시아 망치고 이스타 FC 방송인이고 맞네. 게리 네빌도 아이언이면 딱이네. 그래. 네. 롤 브론즈야 브론즈. 브론즈. 앞으로 죄송합니다. 예. 뭘 죄송해 새끼 뭐라고 그게 씨. 다시 올라오셨군요. 네. 조롱 아닙니다. 네. 나는 조롱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마지막 씹털링 커리어 하이 3위면 이거 조롱 이게 반증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즌을 돌아보면 뭐 팀마다 포인트를 체크하자면 리버풀은 이제 명실상부 그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잉글랜드 최고 클럽이다. 네. 그리고 클롭의 리버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다시 슬롯이 팀을 끌어올렸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새 경기장에 새 감독이 와 있는 첫 시즌 우승한 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이전 감독이 와서 축하하러 온 것도 신기하고 끝나고 또 라커룸 복도 같은 데서 또 둘이 만났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감독 교체가 잘 될 거라고는 진짜 예상을 못했는데 정말 큰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케르케스와 프림퐁과 비리치가 지금 거의 이적 직전이기 때문에 그럼 이적 시장의 초반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관이기 때문에 실패한 시즌이다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뭐 그나마 좀 자위할 건 2위 했다. 근데 이번 시즌 2위는 그걸 봐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1위와 승점이 가까움과 3위와 가까움과 3위와 붙어 있습니다. 2위라고 만족해하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시즌이라고 봐요. 네. 공격진 보강 필요하고 맨시티, 펩시티의 8년 만에 무관. 이거는 좀 충격적이죠. 네. 과연 펩시티가 다음 시즌에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할지 어떻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쉬운 시즌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선수로 보강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생각보다 스쿼드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이제 임대 복귀할 카이 워커도 아마 맨시티 플랜엔 더 이상 들지 않을 거고 이미 얘기가 나왔죠. 후뱅 디아스도 올 시즌 좀 어려워했고 에데르송 부상 너무 많고 오르테가 그간엔 잘해줬지만 올 시즌은 확실히 주전급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네. 게 드러났고 스톤스 아케 맨날 다치고 이거는 저는 생각보다 맨시티가 좀 진짜 스쿼드 자체의 판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비 쪽, 미드필더 쪽, 여기 이제 기둥이었던 더블라이너까지 나가게 되면 더 그 빈자리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8년 만에 무관인 펩시티가 다음 시즌 어떻게 또 리그를 준비를 할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첼시는 결과적으로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4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복귀했고 만약에 컨퍼런스까지 우승하면 꽤 괜찮은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첼시도 감독 교체 후 첫 시즌인데 그죠? 어쨌든 아주 좋았던 전반기 그리고 성과가 나오는 후반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반기는 좀 안 좋은 때가 있긴 했었지만 자, 그다음에 뉴캐슬이랑 팰리스는 유럽 대항전을 확보, 특히나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고 두 팀 다 각각 리그컵과 FA컵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즌이다. 두 팀 다 메이저 트로피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70년만 120년만. 그래서 성불의 시즌이다 이야기 많이 했죠. 토트넘의 경우도 어쨌든 17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성불을 해냈고 뉴캐슬, 팰리스 다 유럽 대항전에서 볼 수 있게 됐는데 팰리스는 인터토토컵 경력이 있긴 하지만 정규 UEFA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입니다. 네. 뉴캐슬은 정말 챔피언스리그 2년 전에 있었던 조별리그 탈락의 실패를 어떻게 이제 만회하는지를 봐야죠. 더 두꺼워진 선수층으로 유럽 대항전에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 꿈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포스텍의 인터뷰는 내가 이 팀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는가? 왜 지금 거취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거치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도 늦었어 사실. 네. 네. 그래서 뭐 진짜 감독 경질을 하려면 이번 시즌 마무리 잘 하시고 떠나달라라는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한 대여섯 경기 전에 나와도 저는 그게 빠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커피 내기 합시다. 포스텍 있을까 없을까? 전 없다. 없다. 대게 내기 하십시오. 대게. 되게 맛있겠다.
그때 뭐 흐지부지 지나간 것도 있는데 그냥 가벼운 걸로 하시죠. 네. 포스트의 경질. 경제 없다. 있다. 오, 잔류. 조롱입니다. 저 새끼. 저도 네, 그렇게 봅니다. 저게 조롱입니다. 네, 저건 조롱이라고 봅니다. 조롱 맞습니다. 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네. 있을 것 같아요. 경질될 것 같아. 근데 기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등 안 당한 팀 중에 최다패래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이 졌대요. 강등 안 한 팀 중 최다패. 예. 아, 최다패. 강등한 팀들이 얼마나 깔아준 거야. 그렇지. 그죠. 세 팀이 진작에 갈았잖아. 원래였으면 이거는 진짜 강등됐어요. 난왜 이상하게 연임할 것 같지? 그리고 또 맨유의 전철을 밟을 것 같아. 중도 경질. 아니면 하나의 가능성은 유로파처럼 하는 거야 리그를. 필요할 때 내려서고. 그래서 잘한다. 그러니까 뭐 완전 잘한다는 모르겠지만 승점 방어를 적정한 방어. 아니 난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아무런 이 교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 싶어서. 하긴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인터뷰잖아요. 사실. 느낌상 뭐 들었나? 이 느낌의 인터뷰예요. 그냥 미래는 모른다 이런 게 아니 뭐 그런 느낌이 아니야. 만약에 경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본인도 어느 정도 느껴짐이 있었을 거고 예.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졌을 텐데 왜냐면 자기도 만약에 경질에 대해 이렇게 보면 새로운 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의 인터뷰라고 믿어지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무조건 저는 경질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토트넘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봐도 제가 바꿔 생각하면 경질하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가 예상이잖아. 예상 베팅하라고 그러면 나는 연임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 느낌이야.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맨유는 뭐 지금 가르나초는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생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아모링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그 느낌도 들어. 안 믿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지. 그냥 가야 돼. 가야죠. 또 바꾸면 안 돼요. 네. 그 애매한 선수단만 계속 고여 있는 거니까 정리할 감독이 지금 왔으니 잘 정리하고 새 판 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마무리되고 이제 승격팀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강등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스터, 소튼, 입스위치 3개 팀인데 승격한 팀은 리즈와 번리가 다이렉트로 승격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승점 10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 역시 한 1,000억짜리 이 빵이라고 할 수 있는 셰필드와 썬더랜드의 플레이오프에서 죽어도 썬더랜드의 주인공인 썬더랜드가 승격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진짜 어찌 보면 이 팀이 우리가 눈에 좀 익숙하게 봤던 팀인데 거의 날아갔죠 이건. 갔다고 봐야죠. 근데 승격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어도 썬더랜드 그 다큐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팀이 올라가서 그죠? 네.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다. 찍었겠지. 안 찍었을려나? 찍지 않았겠어? 난 시즌 3 보다 말아가지고 되려나 싶으면서 안 찍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죠. 뭔가 좀 기미가 보였으면 바로 카메라 투입했겠지. 그렇죠? 네. 뭐 하고 있었던 거니까 어떻게든 넣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그건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그 올라온 팀이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 2시즌 연속으로 승격팀 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간극이 생각보다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즈랑 번리 같은 팀은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익숙한 팀이고 리즈는 꽤 뭐 명문 클럽이라 올라온 다음에 어떻게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 번리 같은 경우에 스콧 파커의 번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리즈는 우리나라에도 팬들이 또 고인물 팬들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썬더랜드는 다시 한번 죽어도 썬더랜드를 한번 볼까라는 느낌으로 즐길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한번 볼만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 리즈랑 번니는 리즈는 이제 파르케가 감독이고요. 예. 예전에 노리치로 맞아요. 이미 강등을 경험해봤던 근데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그만큼 있는 반상 거죠. 센 사람. 어우 반상 센 세죠. 사람, 세죠. 수영도 많이 잘하 있고. 이전에 승격팀 감독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경험이 전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션다이치가 예전에 번니에서 처음에 한번 강등 당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강등 경험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배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승격을 했을 때부터는 쭉 번니를 그 안정적으로 션다이치가 오랫동안 이끌었거든요. 파르케도 다른 이제 승격팀 이전에 최근 강등 당했던 감독들과는 다르게 팀의 체급이 일단 좀 크고 그죠. 리즈는 뭐 루턴 타운과 비교하면 예. 좀 크잖아요.
파르케도 제가 봤을 때는 감독 경험이 있다는 게 좀 그래도 다행인 요소고 스콧 파커의 번니는 파커도 풀런 감독도 해봤고 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는데 경험치가 쌓였죠. 브리에 감독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경험도 해봤고 무엇보다 이 팀이 46경기 15실점이에요. 와. 죄송합니다. 16실점이에요. 이게 옛날 뭐 1부 2부 차이 있겠지만 0405 첼시 무리뉴가 38경기 15실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근데 46경기 16실점. 이 수비력에 뭔가 좀 걸어봐야죠. 개짠물 축구. 네, 그게 된다면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니 근데 번니도 참 신기한 게 콤파니 때 노밖으로 공격하는 축구였잖아. 네. 근데 또 바로 습격이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짠물 축구로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팬들도 여러 가지로 재밌겠다. 다 찬물, 더운 물 이렇게 어. 나오니까 적응을 못하겠다 싶다가도 어쨌든 승격 결과를 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기대되는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안 리거를 좀 정리해보면 아무래도 역시 이적이 확실시 되는 두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인데 확실시 되나요, 김민재? 일단 이강인 선수 와, 확실시 되고 네. 있고 김민재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세리아 리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현영기는 아무래도 비르츠 때문에 그렇지. 이적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르츠가 리버풀로 가는 거라면 잔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데 이게 이적료도 이적료인데 주급을 좀 그 전체적으로 다이어트하는 과정이라면 타와 우파메카노 김민재라면 고주급자 센터백 3명이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주급 체계로 인한 정리. 네. 왜냐면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무시알라한테도 돈 많이 얹어주고 재계약을 했고요. 뭐 키미는 동결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어쨌든 기존에 받는 금액이 막 그렇다고 적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시알라에게 나가는 돈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주급 사이즈를 기존 선수들 남은 선수들에게 좀 줄이겠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도 그 타겟이 될 그 확률이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나 바이언 보드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에벨 쪽에 어떤 그 압박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비를 줄여라. 이런 쪽의 이 미션이라면 그리고 지금의 재계약 형태와 이적 형태를 보면 타와 우파메카노를 좀 주전조로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토 이로키와 스타니시치를 서브 자원으로 본다면 고주급자인 김민재를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이 주급과 이적료를 감당할 팀이 과연 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콘테가 유벤투스로 다시 부임했을 때 유베로 간다. 혹은 알레그리 감독이 나폴리로 간다고 그랬을 때 나폴리 리턴?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 센터백의 보강을 뭔가 이야기했을 때 역시 인테르도 가능성 있는 후보군. 거기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또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사우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선수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빅리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사우디 제외하면 다 빅리그예요. 네. 뭐 사우디도 좋고 뭐 김민재 근데 주급이 고주급이긴 해. 뭐 이제 주로 피해를 준 게 아니까 그래서 피해를 왔으면 좋겠지만 또 피해를 오면 우리가 자주 보는 선수들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네. 빅6가 이 주급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겠습니다. 빅6 중에 센터백 보강이 좀 우선적으로 필요한 팀이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첼시요. 첼시잖아요. 첼시는 사실 리바이 코릴 잉글랜드 선수고 밀어주는 선수라고는 합니다만 포파나나 다른 선수들을 봤을 때 바디아실도 그렇고 불안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첼시 김민재 그리고 다시 한번 삼성. 저도 첼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첼시는 제가 봤을 때 김민재가 들어가면 김민재 경험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좀 첼시 수비 라인의 스피릿 약간 좀 체계를 좀 체질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시너지를 좀 낼 것 같아요. 그리고 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한국 선수에 대한 수요가 이제 한 번쯤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고. 쿠쿠레야, 김민재와 뭐 코릴 음. 그리고 뭐 리스엠스나 뭐 기스토 그리고 카이세도, 라비아, 엔조, 파머, 뭐 네투 전방에 또 누군가? 그러면 사실 그림은 좋죠. 우리가 지금 짧게지만 어쨌든 주맨도 아스날에 있었고 토트넘, 맨유 주요 클럽들에 있었는데 첼시는 삼성이라는 대형 우리나라 스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은 이 쿠프 드 프랑스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강인 선수 그냥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적했으면 좋겠어요. 뭐 PSG 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뭐 이강인 선수 개인적인 어떤 그 선택도 잔류한다고 해도 당연히 존중하고 응원하겠지만
사실 저는 이번 시즌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강인 선수의 가는 시간이 너무 좀 아까워요. 그게 이제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계속 이강인 선수는 뛸 수 있는 팀으로 당연히 가야죠. 가야죠. 네. 가야죠. 우리에게도 소중한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 플레이가 보는 맛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리그로 가면 우리가 다 라이브로 보지 못하겠지만 잘라도 잘 못 본다는 게 그럼. 좀 아쉽습니다. 그 교체로도 투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팀을 옮기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원망도 할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자원들을 보면 너무 잘해요. 그들이 그치. 잘해서 네. 그래서 장치게 차니까. 본인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면 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냥 뭐 잘한다라고 끝나면 이강인 선수가 경쟁에서 기회 한번 잡으면 이강인 선수도 주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PSG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다 어려워. 어려요. 정말 네, 어려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지금 최소 주전으로 3, 4년 별일이 없다면 가뿐히. 음. 네. 네, 별일이 없다면 3, 4년은 지금 보장돼 있는 그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이적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적서를 따로 찍기도 했고 이야기했었던 클럽은 나폴리, 인테르, AC 밀란, 뭐 그리고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굉장히 많은 팀들과 링크는 나고 있고 잉글랜드에서도 수정궁, 맨유, 아스날 뭐 이런 링크가 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측에서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형이 원하는 그림 어느 그림인가요? 이강인 선수의 어울리는 팀 맨유? 맨유. 근데 맨유 가면 이 팀이 또 하위권 전전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면 또 이게 또 답답해질 것 같고. 답답하지. 네. 뉴캐슬 카슬. 파워풀한 미드필더진에 약간의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게다가 챔스도 나가고. 근데 이게 지금 미드필더 조합으로 봤을 때 미드필더만 보면 토날리, 기마라이스, 조엘링톤이야. 그러면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뭔가 다른 색깔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들어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것도 뭐 사실 공고한 주전조라고 하기는 하지만 스타일이 이강인 선수가 거기서 좀 다르긴 해요. 난 아스날도 좋아요. 아스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스날 오면 저는 파리 생제르맹 이상으로 못 뛸 수도 있어요. 파비오 베이라도 결국 못 뛰고 네. 밀리고 네. 그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선수인데 결국 아예 외면받고 나갔잖아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 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데 오면 못 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 더군다나 아르테타는 로테이션도 안 돌려. 심지어. 그리고 맥스 다우먼 같은 선수는 저는 뭐 어린 선수에 대해서 기대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편인데 잉글랜드에서 지금 헤이랜드에서 최강의 유망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밀어주겠어? 그쪽을 밀어줘. 네, 은하네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아스날은 저는 바라긴 합니다만 온다면 정말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도 괜찮다고 봐요. 수정공 링크가 있어요. 챔스 못 나갈 뿐이지 글라스너 감독과 함께. 위치 역할이 딱 이강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수정공으로 가면 형 수정공 바짝 응원 가나요? 세러스트 파크 가시나요? 아니 응원해야죠. 사실 수정 네. 같은 팀에 가면 더 응원해야죠, 사실. 거기는 이제 핵심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정 같은 팀은 또 이기기 빡센 팀이잖아요. 쉽지 않지. 네, 자주 이기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세게 응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 12회, 한 9위에서 12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리고 잘 되면 유럽 대항전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이 정도 팀인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리안 리거들 체크해 봤고요. 이제 삐라 이적설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너무 너무 좋죠. 일단 너무너무 좋죠. 예. 이렇게 좋을 때가 있었나 싶어요. 와, 이 움직임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호랑이의 날개를 다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우려했던 포인트는 싹 지우고 다음 시즌 보강을 확실하게 해내면서 슬롯의 말도 잘 들어보고 슬롯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지금 선수 영입에 뛰어들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뭔가 보는 맛이 난다. 이적 시장 뉴스도 그렇고 뭐 소식들도 그렇고 항상 이제 나왔던 우리 이적 시장만 되면 잠잠해진다, 침묵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비시즌 기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제가 트랜스퍼 마켓을 보니까 그 트랜스퍼 마켓 기준입니다. 최고의 이적료를 발생시킨 건 여전히 네이마르입니다. 2억 2,200만 유로. 그 다음이 음바페 1억 8,500만 유로로 측정됩니다. 그 다음이 비르츠예요. 1억 5천만 유로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이 안타깝게도 그 쿠티뉴랑 덴벨레더라고요. 바르셀로나로 갔을 때 내다버린 이 정도인데 네. 어쨌든 잉글랜드로 넘어오는 선수 레코드 경신이고 리버풀 이적료 경신일 거고 그쵸. 월드 레코드에서도 3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이적료를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 저는 대단하다고 보이는 건
독일 최고의 유망주의자 월드 클래스 공미고 이들과 같이 경쟁했었던 팀이 바이언,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인데 그 중에서 리버풀이 이걸 이긴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치. 네. 그리고 저는 리버풀이 영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큰 돈을 쓰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 저는 대단한 결정이라고 그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이 크다. 리그 우승팀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주도하는 팀이 그치. 됐잖아요, 리버풀이. 네. 거기에 걸맞는 통 큰 선택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필더 조합은 흐라벤, 메칼, 비르치 이렇게 봐야 되나요? 거기에 소보슬라이도 있고 뭐 사실 다양한 조합을 쓸 수 있는데 저는 공격진의 한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위에 톱 3톱에 네.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 좀 배치가 된다거나. 그렇죠. 왜냐면 소보슬라이 자리에 만약에 비르치가 들어가면 오른쪽 자원이 다 너무 공격적인 자원들만 아하. 이루어지거든요. 프림퐁, 살라, 프림퐁도 온당 가정하에 예. 프림퐁, 살라, 비르치. 아니면 뭐 약간 역할을 바꿔서 메칼리스터를 뒤에 둘 수도 있긴 한데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비르치를 올려 세울 수도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링크가 또 케르케즈거든요. 그럼 케르케즈가 전진을 할 때 누군가 뒤를 또 받쳐줘야 돼요. 비르치를 그러면 동선을 어떻게 짜줄지가 저는 미드필더 한 자리로 뒀을 때는 아직 구상이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공격진 한 자리 왼쪽 윙이지만 살짝 공미처럼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동선을 일단 먼저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이게 케르케스의 직선적인 오버랩. 이거 예를 들어 레버쿠젠이면 그리말도 올라갔을 때 뭐 인칸페 같은 선수들이 많이 예, 또 카바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런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가고. 그림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3명이 영입됐을 때는 사실 지금 기존 스쿼드로는 구상을 똑같이 하기가 좀 힘들죠. 특히 프림퐁은 판을 바꾸는 영입이에요. 그지?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다음 이적 혹은 판매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예상은 저는 좀 왼쪽윙으로 좀 바라봐진다. 왼쪽 공미로 바라봐진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또 노스웨스트 더비 라이벌입니다만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지 않은 이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팀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아시아 투어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모림은 선수단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가르나초한테는 새로운 어떤 팀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미 나폴리 링크가 되게 짙었었던 선수고 이적설이 많이 첼시 나왔죠. 링크도 있었어요. 맞아요. 어느 정도 팀도 이 선수가 현금화가 될 선수라서 판매에 대한 생각을 일찍이 좀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또 구단의 정리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내부를 좀 열어봐야 되긴 합니다만 또 직원들 해고 소식도 있고 그리고 주가도 떨어지고 막 이 스폰서십 계약에 대해서 뱉어내는 위약금도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안 좋은 소식만 있습니다 지금 메뉴는. 사실 축구 팬이라면은 이제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생각했을 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유 팬들은 진짜 심각하게 걱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유 팬을 한 이래에 이 정도로 나쁜 소식 그리고 계속 돈거린다, 돈 빵꾸 난다부터 해고한다. 돈을 썼으면 썼지. 그치. 이런 거 메꾸려고 그다음에 긴축 재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맨유가. 이거 더욱더 걱정이 되죠. 네. 이런 와중에 더 걱정되는 소식은 지금 이정료와 팀의 재편을 하기 위해서 총알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 틈을 타서인지 사우디 쪽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에 콜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 금전적인 부분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아릴랄이에요. 이정료 1억 파운드. 1,800억 원. 유로로 따지면 1억 한 3, 4천만 유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2천억 원에 가까운 이정료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거는 저는 비르치 03년생에게 주는 이정료보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뭐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본인에게 받아지는 주급도 상당할 거고. 연봉이 지금 주급 70만 파운드. 야. 네. 세금을 안 냅니다. 근데 그냥 한 주에 10여. 그래서 계약금이랑 사이닝 피랑 이런 거 생각하면 연봉이 1,200억 가까이 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브루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구단도 판매를 생각해 볼 만한 가격이에요. 그 정도. 그러니까 아마 맨유도 판매 안 할 거고 브루노라는 선수의 스타일상 안 갈 건데 이거는 약간 그거잖아.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이라 그
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면 그 돈이 적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정도 얘기급의 돈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적이 안 성사되겠지만 거절하고도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딱. 맨유에서 제일 사람같이 하는 선수가 브루노 그치. 페르난데스였는데 이 선수가 빠지게 되면 맨유가 진짜 뭘 믿고 경기를 뜁니까? 주장이고 토너먼트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브루노의 리더십도 네. 그리고 지금의 플레이에 기여되는 내용들도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거죠. 전 근데 브루노는 뭐 항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거 본인이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행복하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브루노 맨유에서 뛰는 거에 네. 대한 선수 본인이 이적을 쉽게 결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인터뷰를 보면 그 이적설과 관련된 질문에 맨유가 내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남는다고 나는 쭉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구단이 미안하다. 지금 우리 상황상 떠나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구단을 위해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할 정도의 충정을 갖고 있는 선수로 보여요. 근데 그래 보이진 않고 뭐 그리고 또 빌라전 승리한 이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인터뷰를 보면 세계 최고 구단 중 한 곳에서 꿈을 이루고 사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이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그렇죠. 라고 보입니다. 구단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변수인데 네. 그래서 설마 구단이 브루노를 팔겠습니까?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에릭센, 린델레프, 에반스는 뭐 계약이 끝나고 그리고는 래시포드, 제이든 산초, 말라시아, 안토니 거기에 가르나초까지 모두 다 지금 대대적인 매각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나나, 룩쇼, 호일룬, 마이누 역시 불투명하다. 마이너는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이번 시즌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보여줬던 센세이션한 그 실력이 있는데 아마 그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뭐 주급이랑 재계약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저기 우리 스크립트에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암흑기 때 제라드 그리고 암흑기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 누가 더 힘들어 보이나? 형은 누가 더 힘들어 보이나요? 힘들어 보인다? 제라드. 제라드는 언제나 힘들어 보여요. 왜 그러지? 나도 제라드거든. 제라드가 그 이마에 주름이나 이런 그래서 게 그런가? 조금 고생한 주름이야. 느낌상 그냥. 암흑기에 초입이긴 합니다만 챔스를 우승도 한 선수인데도 이상하게 아유 좀 짠한 느낌이 있어. 브루노는 고생스럽긴 한데 제라드 느낌은 아니에요. 아 이게 좀 상상 약간 생각이 안 되는 게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어제 제라드가 우승 세레모니 때 나왔거든요. 너구리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살이 너무 쪘어. 아 그래? 아 진짜 진짜? 너무 아, 쪘어요. 진짜야? 진짜 너무 쪘어요. 진짜 어. 깜짝 놀랐어요. 제라드 엄청 쪘어요. 전 제라드 때문에 리버풀 팬이 됐는데 그런 분들 많죠 뭐. 와 근데 그 영상 나오는데 너무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약간 옛날에 그 느낌이 진짜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 지금 제라드 암흑기를 생각해야 돼. 자꾸 어제 그 약간 이렇게 푸짐해 보이는 그 비주얼이 생각이 나서 아 자꾸 상상에 어떤 방해를 주는데 이거는 제라드도 힘든 요소가 많았죠 당연히. 근데 그래도 아 진짜 많았어요 제라드는. 그러니까 아까 저도 주원이 형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 제라드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안쓰럽고 짠했던 그래.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한편으로 보면 브루노는 제라드는 그래도 이제 한창 전성기 때 리버풀에서 이뤘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대단한 성과가 있었고 그렇죠. 로컬 보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 따라오는 상당한 지지가 있었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브루노는 사실 어쨌든 이 선수 원래는 포르투갈 선수고 유로파리그 우승 못했나? 못했어요. 못했죠. 2017년이 마지막 우승이니까. 아, 그러니까 도메스틱 국내컵은 네. 있는데 유로파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FA컵 우승을 했어요. 그건 대단한 성과긴 한데 제라드가 챔스를 우승하고 리버풀 소속으로 챔스 4강에 가고 2007년에 뭐 챔스 준우승을 하고 뭐 그리고 마지막 달글리시와 함께 2011-12 시즌 카라바오컵을 들고 뭐 2013-14 시즌 아쉽긴 했지만 준우승 성적도 내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브루노가 좀 더 짧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네. 보기에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브루노가 조금 더 어렵다, 불쌍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어제 제라드의 그 살찐 모습이 제 어떤 감상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브루노가 좀 더 안쓰러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텍은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좀 그 현지에서도 기사들을 보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감독이 직접 떠날지 남을지에 대해서 아직 레비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 같고 포스텍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몇몇 유력 저널리스트들 중에 일부는 야 이거 해임하는 거 맞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로 할 것인가? 진짜 매력적인 감독인가를 이야기하는 뭐
다들 아실 만한 골드나 음. 킬패트릭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라티치가 컴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후임 관련해서는 이런 쪽의 이야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또 커피 내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팔로우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 아스날과 이 호드리그는 연결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오. 아주 좋아요. 네. 근데 리버풀은 좀 화끈하게 좀 질러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나는 그 돈은 아스날이 준비가 돼 있다고 봐요. 아스날이 지금 돈은 꽤 있대요. 근데 빨리 호드리그랑 알론소가 면담을 해야 돼. 아, 그죠. 저는 결국에 이 딜에 대해서는 호드리의 주급, 그 다음에 알론소와 호드리그가 어떤 그러니까 알론소와 레알 마드리드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비중인가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근데 보니까 잔류 쪽이 많은 것 같아. 사실 내가 호드리그라도 레알에 있는데 새로운 감독인데 알론소야. 그러면 형이랑 한번 얘기해 보고 형 나 자리 있어요. 그러면 알론소가 야 꺼져. 그러는 게 아닌 이상이야. 인사만 하러. 이렇게 하고 내가 하면 너 한번 잘해봐.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주급 이슈는 좀 있다. 고주급을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링크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드리고, 하팔레양, 미토마, 요케레스, 세슈코, 그 다음에 사네, 음베모, 파티, 트로사르는 재계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뭐 최근에는 또 세슈코가 좀 더 앞선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세슈코 별로입니다. 라이프치히 공격수 못 믿습니다. 은쿤쿠, 베르너 다 믿지 못합니다. 라이프치히 선수들은 거기서 나오면 못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좀 도움을 주는 나비 게 있어요. 케이타. 아이고야, 안 되죠. 안 됩니다. 라이프치히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라이프치히는 그냥 그들끼리 잘하는 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소보슬라이는 있지만, 네. 그게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소보슬라이 전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만큼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게 있어요. 네. 세밀하지 못해요. 요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직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콘라트 라이머 잘하는 선수는 맞습니다. 그럼 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압도적인 주전입니까? 그건 아니고. 네. 예. 라이프치히 선수는 거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슈코도 거기 있어요. 네. 야, 근데 살 사람 없으면 얘라도 사야 돼.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지. 그것도 인정해요. 네. 네, 그것도 맞는데 기왕이면. 기왕이면 다른 아직은 선수로. 다 끝난 게 아니잖아. 이게 어쨌든 베르타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선수를 다 접촉해 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야죠. 네. 한두 명한테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할 거라 봅니다. 그 주원이 형한테 마지막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등등의 이적설이에요. 에밀리오 마르티네즈가 FA 되면 누구랑 날 것이냐. 그다음에 마티스텔 완전 이적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릴리시 이적할 것이다. 레인더러스 맨시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미토마와 바이언 링크가 있습니다. 근데 분데스리가가 사실 그 아시아 선수들 특히나 일본 선수들이 많이 뛰고잖아요. 꽤 가까워요. 네. 일본과 분데스리가가. 근데 미토마가 그 윙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간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 그코사라고 불리는 그나브리, 코망, 사네. 미토마가 그 정도 되나? 그러니까 그나브리보다 그 다른 선수보다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영입을 할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미토마가. 약간 업그레이드 아니야? 누가? 미토마가. 미넨 입장에서 되게 큰 전력의 상승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토마가 되게 장점 있는 선수는 맞아요. 어. 일본 선수 이거 배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확실히 드리블의 강점이 있는데 이 선수가 그러면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코사보다 압도적으로 나은 선수인가? 뭐 로베르 리베리 같은 윙어들을 다시 보유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레앙 쪽으로 가는 거면 오케이. 근데 좀 모르겠다. 이게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득점력을 기준으로 하면 미토마는 업그레이드라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해요. 미토마가 갖고 있는 장점은 드리블과 동료에 대한 이타적인 연계, 그치? 거기서 기회 창출을 해주는 네. 거고 어시스트인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 정도의 주도적인 팀, 분데스리가나 웬만한 팀들은 뮌헨 만나면 다 밀집 수비하잖아요. 그죠? 내려앉아 버린단 말이야. 최전방 케인도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윙의 득점력이 중요하고 그 윙의 득점력이 딸렸기 때문에 그 코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욕을 먹었던 건데 미토마를 누구든 떠나서 새롭게 오는 선수는 분명 득점력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여야 돼요. 근데 미토마는 그 득점력을 채워주기에는 이 선수는 득점의 장점이 확 느껴지는 선수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이해는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 느낌이 아니냐.
앞에는 케인이 있을 거고 중앙에는 무시알라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올리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왼쪽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앞뒤 옆에 그렇게 좋은 선수 있으면 또 미토마가 어떤 활약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기회는 진짜 잘 만들고 네. 뭐 드리블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인 건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 아놀드가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아주 정의롭게 잘 해줬죠. 아무튼 미토마는 그렇게 상대를 털어먹는 거 그리고 기회 창출해 주는 거 동료한테 되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중요할 때 패스를 주면서 이타적이야. 정말 동료에게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그 장점의 메리트를 느낀다면 영입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근데 득점력이 필요할 텐데 왜 다른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지? 그런 의문부가 남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입이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 정도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그 좀 분위기를 보니까 진짜 이번 이적 시장에 많이 움직임이 움직일 많을 것 것 같아. 같아요. 베어들도 많이 움직일 거고 한국 선수들도 많이 움직일 거라 재밌을 겁니다. 그거 저희가 속보 나오면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하고 그럴 거니까. 자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유로파 컨퍼런스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잘 묶어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K 바로 가나요? 네, K바로 갑니다. K 바로 갑니다. 또 형이 보니까 상암도 또 갔다 왔고, 네. 뭐 그런 것까지 함께 K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